어느 날 갑자기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전국의 모든 건물주에게 명령합니다. 현재 세입자들에게 상가를 팔아야 되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상업부동산은 연면적으로 50평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건물을 갖고 있다면 현재 건물에서 갖고 싶은 부분 50평만 남기고 다 팔아야 한다. 얼마에 파느냐? 어떤 임차인이든 현재 사업체의 연매출 30%를 5년 동안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그 상가는 자기 것이 된다. 즉 앞으로 상업용 건물은 장사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걸로 한다.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노동도 없이 앉아서 월세를 챙기는 건 금지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유재산권 침해인 건 당연하고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듣겠죠. 하지만 상가 건물은 세입자가 건물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세입자들의 열강에 건물주들의 반발이 묻힐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비슷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지개혁이 있었죠. 땅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시행된 농지개혁. 1950년 초 어느 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지주들은 소유한 땅 중 3헥타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전부 팔게 됐습니다. 소작농들은 그 땅에서 나온 쌀의 30%를 5년 동안 내면 그 땅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안 그래도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최소 50%는 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작료보다 적게 내는데 5년이 지나면 내 땅이 된다? 이건 그냥 거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 덕분에 한국은 지주제 사회에서 자장농의 사회로 순식간에 탈바꿈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일해도 적게는 50%, 많게는 80%에 달하는 소장료를 내고 나면 가족들 굶주림만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내 돈이 있어서 내가 더 일해서 더 생산하는 건 고스란히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욕적으로 일하게 되고 가족이 먹고도 남는 쌀,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 그게 저축이 되고 쌈짓돈이 돼서 시장 경제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농경사회에서 한두 세대 만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농지개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대로 빌 게이츠가 추천해서 더 알려진 책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가 동아시아에서 알아낸 거를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쓰기 위해서 저자와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디는 잘 살고 어디는 낙후된 이유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총균세를 연상시키지만 총균세가 13,000년의 시간 범위에서 전지구적 발전의 불균형을 탐구했다면 이 책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과 한국 주변 국가들, 우리와 교류도 많고 관광도 많이 가는 일본, 태국, 대만, 필리핀 등의 경제력 격차를 탐구하기 때문에 훨씬 피부에 와닿고 실감나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한국에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번역서도 절판돼서 채널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특히 경제발전 2단계, 스텝 2는 한국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사례가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한국에 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고 오늘은 일단 책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저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가난한 농경 국가들이 급속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법 3단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스텝 1은 농지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점이 있어요. 보통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인구의 4분의 3이 농민이고 결국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도 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에서 최대한 뽑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건 역시 생각해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텝이 있어요. 농촌의 생산력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고 쌀이 남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자식을 6남매, 7남매를 낳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논들은 다 주인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빈농으로 전락하겠죠. 즉 농촌에서 늘어난 인구를 받아줄 다른 일자리가 없으면 농지개혁의 첫 세대는 행복해도 금방 다시 헬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 인구를 받아줄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건 공장이어야 됩니다. 아니 공장 말고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인도가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많이 알고 계신 대로 인도는 1차 산업에서 제조 산업인 2차 산업을 띄워놓고 3차 산업으로 바로 넘어갔죠. 정보화 시대가 된다니까 우린 공장은 그냥 건너뛰고 IT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IT는 그 특성상 소수의 사람만 고용될 수 있어요. IT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는 거라서 사람이 많이 채용되지 않죠. 그래서 인도는 91년 정보화 사회로 방향을 잡고 20년 후인 2021년에도 취업 가능 인구의 1%만 IT 분야에 종사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를 볼 일은 드물고 인도 국내에서도 공산품들은 수입품이 많아서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뒤늦게 제조업을 키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나오는 수많은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주는 곳은 공장이 좋은데 그 공장들은 또 내수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을 노리는 곳들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엔 아직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내수 시장은 초라한 상태고 그에 반해서 해외 시장은 크고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팔리는 것만 만들 수 있으면 폭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대량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을 취직시키려면 수입 대체가 아닌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 택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수출 주도 산업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한데, 그 이유는 수출 주도 말고 수입 대체를 했던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대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경우에는 권력에 끈이 닿는 소수의 사업가들이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사업, 지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사업, 통신 사업, 카지노나 부동산 개발, 이런 걸 하려는 거죠. 제조업을 해도 내수 시장만 대상으로 하면 쉽습니다. 외제는 관세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이 국산품이 품질이 안 좋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가는 셈이 빠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냥 두면 굳이 어려운 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국가의 산업 고도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야에 다들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동남아를 보면 통신기업이나 내수 소비재 기업들, 과자 회사들, 우리나라로 치면 SKT나 롯데제과 같은 기업들이 눈에 띄고,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어떻게 피했을까요? 엑스포트 디시플린이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엑스포트 디시플린은 주로 수출 규율이라고 번역되던데, 규율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실제로 책에서의 뉘앙스는 기강 잡기, 군기 잡기에 가깝습니다. 수출 군기 잡기, 국가가 수출 실적을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잘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들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 수출액은 세관을 통과하면서 금액이 정확히 잡히니까 눈속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합병이나 허가 취소 등으로 도태시키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남게 물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스텝 2의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60년대 10대 재벌의 대부분이 70년대 중반엔 합병이나 부도로 사라졌고, 또 그중 절반이 80년대 중반이 되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수출주도 산업화에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 기술 습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외국 부품을 받아서 단순 조립하는 게 아니고 배우든 훔치든 분해해서 역조립을 하든 어떻게든 기술을 낱낱이 파악해서 외국 기업 없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되니 이익이 늘어나고 자체 기술력으로 향후에 자체 브랜드를 달아서 수출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겠죠. 즉 수출 주도 산업화는 타짜들의 무대인 겁니다. 이 책의 큰 기조 하나가 선진국들이 이제 와서 고고한 척하지만 니들도 못 살 때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무역이니 지적재산권이니 얘기하지만 너희들도 시작할 땐 남들 거 베끼고 내수시장 보호하는 등 지금 비판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16세기 울산업보호를 위해, 프랑스도 17세기, 미국은 건국부터 20세기 초까지 국가주도 및 보호정책으로 발전했고, 결국 독일은 영국 보고 배웠고 일본은 독일을, 한국은 일본을, 중국은 한국을 카피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둠의 과거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중반까지는 점잖게 Every economically successful society has been guilty in its formative stages of protectionism 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논지를 펼친 후에, 그래서 독자가 완전히 공감했을 끝 무렵에 가서는 그냥 대놓고 Poor states can only be successful by lying 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의문스럽게 혹은 대놓고 해줘야 하는 거짓말은 다양합니다. 일단 수출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 분위기를 이용하는 건데, 자유무역을 이용하면서도 국내 무역은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적인 면이 있죠. 그에 더해 정부는 기업들이 기술 습득을 하는 것도 도와야 되는데, 외국 회사들이 영세한 국내 기업에게 순순히 기술을 넘길 리 없으니 정부가 외국 기업에게 이 구역에서 장사하는 조건으로 국내 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식으로 아직은 체급이 딸리는 국내 기업의 약한 협상력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대학교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자유시장 경제와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가장 잘한 케이스로 한국이 소개되는데, 어떻게든 기술을 알아내려는 한국의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일본의 기업들, 결국 모두에게 귀를 기울여 배우면서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의 기업가들과 이 기업인들을 불신했지만 필요로 했던 박정희 대통령까지, 모두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던 타짜들의 이야기가 느와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니들도 다 똑같았어. 어디 이제 와서 고고한 척이야. 라는 저자의 이빠른 스탠스는 스텝 3에서도 이어집니다. 스텝 3는 사실 하나의 스텝은 아니고 스텝 1과 2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가 관치금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표현으로는 목줄을 짧게 잡고 국가가 가려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국가의 거짓말 능력은 중요합니다. IMF나 월드뱅크가 금융시장 개방이니 자유화니 이런 얘기하면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바로 깜빡한 것처럼 알아.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어느 정도 발전할 때까진 금융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저자는 어떤 선진국도 걸음마 단계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대로 한 나라들 중에서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도국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책상 물림 경제학자들의 고고한 이론에 휘둘리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무엇이 통했고 통하지 않았는지 주체적으로 판단해라.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자기 바로 앞에 성공한 나라를 보고 따라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검증된 걸 보고 따라해라. 즉 경제학이 아닌 역사에서 배우라고 주문합니다. 주류 경제학의 자기 모순과 위선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좌파들의 신자유주의 비판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반부터 사회주의 집단 농장이 인간의 본능에 어긋나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강조되고 한 섹터에 셋 이상의 경쟁자를 넣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승자만 살아남게 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를 긍정하는 등 어떤 한 가지 이념에 구속되지 않은 실증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정리하면 스텝 3는 1, 2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1, 2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니까 사실상 저자가 말하는 가난한 농경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법은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 수출 주도 공업화, 그렇게 하기 위해 금융을 당근과 채찍으로 써라.